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할 김진선입니다. 오늘 항상 오프라인으로 보다가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모두 마치고 우리 마지막 주 지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5분씩 끊어서 저희 두 타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관련해서 강의를 충실하게 다 듣고 또 이 클래스에서 수강 기록을 남겨주면 맞게 출석 체크 여부를 해서 최종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가지 못했던 바이오 에너지부터 그리고 폐기물까지인데요. 사실 폐기물에 관련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외부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온라인 강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연이어서 바이오 에너지로 연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바이오 에너지를부터 배웠죠. 14챕터의 바이오 에너지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원리 및 구조를 했었죠. 바이오 에너지 원리 및 구조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가 기말고사 때도 좀 중요하게 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과 혐기 발효를 거쳐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터빈 가동을 통해 전력 생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죠.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왜 메리가스에서 메탄을 연소를 해서 과열 증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 기본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특징들, 혐기의 발효에 대한 특징들, 매립지랑 연관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생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광합성과 산소와 그리고 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매스가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산소와 결합되는 이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용에 대한 이 관련된 생성 과정은 바이오 에너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식물체나 균체,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 유기체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길게 설명을 해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혹은 기본 환경학적으로 충분히 같은 서큘레이션, 순환을 통해서 매스라는 어떤 질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산화 환원의 과정을 통해서 식물체, 균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 유기체를 말하며 따라서 모든 생물 유기체는 우리는 충분히 바이오매스라는 어떤 기본적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기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변화 원리를 했을 때는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수분 함량이 적은 경우와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요. 원료라는 것은 항상 수분 함량과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 원료의 부패를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 학교 스터디를 할 때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하는 A2O 공법, 다 활성슬러지 원리 공법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산소를 넣느냐 혹은 산소를 넣지 않느냐, 공기를 넣냐 공기를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공법이 바뀌듯이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서큘레이션하는 순환의 원리를 갖고 있는 이 매스는 당연히 수분 함량이 적은 경우와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를 크게 두 개를 나눠서 관련돼서 어떻게 수분 함량에 따른 에너지 변환의 차이를 가져서 어떤 변환의 원리를 가꾸실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시험 문제 나왔던 유체유도 마찬가지죠.
유지작물과 전분작물과 섬유소 식물체와 유기성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환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알코올, 메탄올, 열, 전기, 가스 등을 이용한 에너지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하냐 산화 가정을 하냐, 환원 가정을 하냐 하는 것처럼 이 작물들이 이 메스에까지 이를 때까지의 우리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추출, 에스테르화, 당화, 발효, 촉매, 혐기 발효, 연소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정과 공정 간의 반응과 반응 간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이오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연료의 정의 및 생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또 우리 관련된 발표를 했었던 조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바이오 연료의 정의 및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이 우리는 20%와 또 80%라는 것을 시험 문제 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대체해야 하는 원료에 대한 퍼센트이기 때문인데요.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은 80%라는 것을 하고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은 20% 주류를 이룬다. 흔히 많이 가장 사용이 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은 우리가 바이오 연료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휘발유에 에탄올 10%만 섞은 E10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내는 이 바이오 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석유와 화학 연료가 충분히 고갈되는 그 시점이 있을 때까지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의 아주 잠재적인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이 촉매와 에스테르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촉매, 에스테르화 생각하면 어때요? 어렵죠. 하지만 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촉매는 어떤 거죠? 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나를 잃지 않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A에서 B로 갔을 때 내가 본질이 A였다면 이 A가 양을 변환하거나 혹은 근본적인 성질을 변환하는 화학적인 반응, 물리적인 반응, 생물학적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것들을 충분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촉매죠. 그것을 우리는 바이오매스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이것을 에스테르화라고 합니다. 에스테르화라는 화학적인 반응을 거치게 된다면 OLCD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아주 간단한 어떤 헬퍼적인 반응만 할 수 있는 촉매와 에스테르화라는 화학적인 반응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화석 연료나 석유 연료가 고갈이 되어도 충분히 그 바이오 에탄올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자동차 엔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료를 우리는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연료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죠. 늘 수업 시간에도 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단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단점이 극복이 돼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단점을 먼저 보게 된다면 바이오 에탄올, 디젤, 메탄올, DM이라는 이 네 가지 종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과 디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수분에 취약하다, 겨울철 등 낮은 온도에 취약하다. 하지만 장점이 어때요? CO2 배출이 저감이 되고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할 수 있고요. 첨가제로 사용하여 석유 소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에탄올은 장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단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화석과 석유화학에 대한 원료를 썼을 때보다 에너지율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촉매라는 역할과 에스테르화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바이오 에너지는 바로 단점으로서는 충분히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수분에 취약하고 또 저장 시에 금속물질과 생화학 반응을 발생할 수 있으며 겨울철 등에는 낮은 온도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물질과 생화학 반응을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한번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주유소 밑에는 주유소를 판단하고 있는 혹은 전체 용량을 관리하고 있는 주유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탱크 안에 아무리 좋은 원료로 그 안에서 휘발유를 관리를 한다고 해도 휘발유의 어떤 주요한 특성과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 연료통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통을 이루고 있는 금속 화학 물질과 석유가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부식이 되는데 그 부식을 통해서 석유의 자체의 그 재질은 100% 석유라면은 거기서 되는 혼합체가 분명히 들어가서 역할에 대한 열 효율이 떨어질 것이며 혹은 그게 부식이 돼서 그 연료통이 부식이 되면 그것이 바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점인데요. 그런 단점이 충분히 이런 생화학적인 반응에 더 많은 것을 반영하는 바이오매스가 그 통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관리가 된다면 단점으로는 장시간에 저장했을 땐 더 많이 생화학적인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온도, 어떠한 온도적인 변화와 습도적인 변화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겠죠.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유해오염 물질과 폐기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디젤에 비해서 높은 제조 비용이 들고요. 동절기에 응고하고 장시간 저장 시 산화하여 부품을 손상하고 락스 배출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환경에너지학을 들어갈 때 석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을 때 석유를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석유에 대한 원료를 계속적으로 가열을 해서 그 증기를 통해 디젤, 석유 관련된 휘발유도 얻을 수 있고 경유도 얻을 수 있고 등유도 얻을 수 있는 그 휘발유에 대한 등급을 기름에 대한 등급을 여러 번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디젤에 대해 높은 제조 비용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열만 했을 때 어떤 그 석유화학에 대한 원료가 등급이 나눠져서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원료를 얻을 수 있다면 바이오 에너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공정을 거쳐서 쓸 수 있는 원료로까지 만들어야 되니 당연히 단점은 디젤에 비해 높은 제조 비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동절기에 응고하고 장기간 저장 시 산화하여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넉세 배출에 대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디젤에서는 유해 오염 물질의 배출 감소를 할 수 있지만 락스는 재해가 된다는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탄올, DME는 참고적인 반응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차이점을 볼게요. 어떤 게 차이점이 있었죠? 동식물성의 유주류의 원료를 하고 전분기 목질기의 원료를 하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물질부터가 우리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디젤은 디젤 혼합을 하고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를 혼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파뮤, 돼지비계, 해바라기유, 대두유 등 어떤 동물성에 대한 유지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전분기와 목질계라는 식물성의 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 에탄올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에너지 사용 변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발표했었던 친구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 바이오 에너지가 사실은 그 시작이 1850년도부터 충분하게 다 되어 왔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였죠? 충분히 그만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그림과 같이 코얼, 오일, 내추럴 가스, 솔라라는 부분은 솔라는 나중에 되겠지만 천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닥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더군다나 효율도 끝내주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석유화학 원료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키워드를 갖고 살아가는 이때에는 이 바이오매스는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우리한테 세계 주요 에너지 사용 변화를 210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모던 바이오매스라는 칸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 바이오 디젤을 본격적으로 안다면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 등 바이오매스에서 추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경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바이오 디젤의 가장 키포인트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를 대체를 하는 거고, 이 가운데서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서 만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을 바이오 디젤이라고 부른다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밑줄 쳤었습니다. 한편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기름은 크게 유채씨, 해바라기씨, 대두 등과 같이 다량의 식물유를 함유하고 있는 종자를 이용을 하거나 기타 살기름과 같이 각종 곡식물의 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기름 혹은 폐식유 등을 이용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 어떤 바이오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폐식용유나 혹은 가공처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버려지는 것들로 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디젤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을 보면 어떨까요? 바이오 디젤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이 유채씨는요, 여러분들 흔히 마트에 가도 유채씨유라는 어떤 식용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채씨유를 약 2,719kg을 먼저 가지고 왔을 때, 나머지를 한번 짜내게 되면 껍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휴롬 알죠? 휴롬에 예를 들어 내가 사과 주스를 먹겠다고 착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중에 되면 그 껍질만 쭈꾸쭈꾸쭈꾸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 껍질은, 유채씨의 껍질은 사료화가 되고, 그 계속 착즙처럼 짰었던 유채씨는 결국에 유채유가 되는데, 당연히 원래 있었던 무게보다 2,719kg보다 1,015kg 정도로 유채씨에서 유채유가 된다면 좀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메탄올이라는 가성소다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반응 황산을 통해 에스테르화를 겪게 되고, 그 에스테르화에서 메탄올과 황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농축과 건조를 시켜서 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온도를 한번 식힌 다음에 바이오 디젤이라는 원료를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디젤은 그냥 디젤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것들을 등급화를 시켜서 끓는 점을 다르게 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디젤과는 조금 다르게 그 앞에 많은 공정들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 원료를 이용한 거는 그림 위에 있는 14-8 바이오 디젤 일반적인 제조 공정과 똑같고요. 그 알칼리 촉매 존재하에서 에스테르와 반응을 시키고 구성물인 글리세롤을 정지하면 경유와 비슷한 균질상의 지방산 에스테르, 즉 바이오 디젤이 생성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젤의 공해물질 저감 효과는 어떨까요? 바이오 디젤의 공해물질 저감 효과를 봤을 때 표 14- 있는데요. 이게 CO, 넉스, 석스, 우리가 일반 대기 오염물질에 속해져 있는 물질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의 반응에 방해가 되는 어떤 대기의 유해 물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저감 효과가 20%, 55%, 석스 같은 경우에 무려 98.5%가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향족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화학적인 구성에 대해서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쪽으로 가도 내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방향적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게 80%나 감소가 된다는 것은 후 처리에 대한 어떤 화학 반응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로 보고 이어지고요. 미온과 분진, 알데히드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 경우에 디젤 엔진 가동 시에 배출물이 100%로 한 상대 비교차임을 여기선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생성된 바이오 디젤 이용이 가장 활발한 어디요? 우리 유럽이라고 했죠. 유럽에서는 농업 보호에 대한 환경 보호,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측면에서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 석유계 디젤에 대해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거요? 석유계 디젤에 의해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장이 적고 정책적으로 시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표 14-2고요. 이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서 제조 원료에 따라 원료적인 특성이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어떤 거요? 디젤과 굉장히 유사를 해서 디젤 엔진 기관은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는 석유계 디젤에 비해서
저온, 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다소 점도가 높아서 추운 날씨에는 연료 공급 라인이 막힌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지역과 기후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의 제품의 특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서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디젤은 자원 고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 높은 생분해도 및 기존 차량에 직접 사용 가능한 강점이 있다라는 게 꼭 주요 포인트죠. 어떤 거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바이오 디젤은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바이오 디젤의 생산 메커니즘인데요. 교수님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왜 또 할까요? 생산 메커니즘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 10-10 보시면 바이오 디젤의 생산 과정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을 바이오 디젤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요? 바이오 디젤의 메커니즘 방식이 되는데요. 이게 글리세롤과 바이오 디젤이 생산이 된다는 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글리세롤과 바이오 디젤이 생산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메커니즘이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니죠. 이게 결국에는 화학 반응인데 여러분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매스에서는 어떤 거요? 촉매라고요. 촉매는 본연의 성질이 물질적으로나 질량적으로나 화학적인 것으로나 어떤 손해도 있다 없다 없다. 얘네는 충분히 돕는 헬퍼의 역할이다. 많은 식물성 오일이 메탄올과 만약에 결부가 된다면 그때 촉매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글리세린과 메틸 에스테르라는 어떤 화학적인 구조가 왔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의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뭐 메탄올과 반응을 하고 촉매가 꼭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바이오 디젤 20%, 경유 8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분자식의 구조예요. 여러분, 바이오 디젤의 분자식의 구조라는 건데 분자라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H2O라는 어떤 물이 있을 때 그 앞에 대문짝만하게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내 앞을 지키고 있는 당당한 숫자, 바이오 디젤의 분자식,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보면 됩니다. 생성된 바이오 디젤의 분자식은 14-12와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탄소와 결부가 짓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도의 꼬리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H라는 것을 지금 세 개를 갖고 있는 것들이 O와 H와 또 한 번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이와 관련된 반응식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에스테르화라는 반응은 도대체 어떤 거냐? 유리지방산, 유리탄소와 관련된 유리지방산과 메탄올이 같이 반응을 해서 산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메틸 에스테르와 물로 반응을 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지금 메틸 에스테르와 물로 반응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에스테르와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면 되고 관련된 것들은 다음부터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바이오 디젤에서 국외기술 전망에서 앞으로 전망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앞에까지는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될 수 있는지 중에서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이오 디젤은 우리가 처음부터 1850년대부터 바이오매스라는 어떤 것들을 기본적인 걸 알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코올이나 오일에 관련된 잠재적인 에너지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발전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2100년도에는 충분히 모던 바이오매스로 그 상황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연료와 다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이오 디젤과 대체, 경유를 대체해서 바이오 디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화학적인 구조 방식처럼 식물성 유지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메탄올과 반응을 시켜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라는 것을 하나로 따로 꺼집어내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으로 바이오 디젤이라고 부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스테르와 반응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충분히 씨앗을 내가 기름으로 만든 다음에 이 에스테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농축 건조와 바이오 디젤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저감 효과가 어떤 거 기존에 있었던 다 공해 물질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거쳐서 촉매와 에스테르 반응이 왔다 갔다 계속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산물을 얻었다 바이오 디젤이다
바이오 디젤이 우리는 에스테르와 반응해서 촉매 물질로서 강산성 이온질 구자인 이와 관련된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에 있는 바이오 디젤의 국외 기술 전망에 대해서 이때부터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페이지가요 총 꽤 많아요. 저희 지금 한 68페이지까지인데요. 68페이지까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만 쉬었다가 다음 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두 번째 시간 저희 진행할게요. 이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디젤 국외 기술 전망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친구들 발표했던 거 저 너무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이오 디젤 생산 상위국 5개국 중에서 사실은 제일 독보적인 게 어디다? 독일이다. 제가 독일 그때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제가 소세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가축 분유 많이 끼워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원료로 쓰여서 이 원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이오매스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경에너지는 그 근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들이 가장 그날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원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 디젤 분야의 세계 생산량 추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독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프랑스 관련된 유럽 쪽이 많죠. 유럽 및 미국은 바이오 디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991년부터 우리는 되게 많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됐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각국에서부터 제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에 제가 시험 문제도 냈지만 어떤 거요? 유채꽃이라고요. 유채꽃 등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는 어떤 독일이나 프랑스나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가정에서 유류 폐기되는 면실류 그쵸? 가정에서 폐기되는 어떤 많은 그 폐기유 같은 경우들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디젤로 전하는 연구를 오스트리아에서는 계속 완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이오 디젤의 국외 기술 전망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과 독일의 바이오 디젤의 생산 추이입니다. 많은 것들을 디벨롭해서 개발을 시키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추이가 얼마만큼 더 벌어지냐라는 건데요. 전체의 톤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은 연도라고 하고 Y축은 톤의 생산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있다가 바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했었던 공장이 어떤 특허가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더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에스테르와 반응과 관련된 추가 연구들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에 관련된데 독일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바이오 디젤의 국내 기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뭐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보다는 좀 많이 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책상으로는 어떤 건다? 면세 지원을 해준다. 그죠? 국가가 충분히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세금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용을 대준다라는 거 우리 면세 지원이죠. 그 면세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품질 및 기술에서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있죠? 품질의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이게 법이 기준이 아니라 품질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걸로 그대로 쓸 수 있는 효율에 대한 퍼센트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강화에 대한 품질 및 기술이 결국에는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생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바이오 디젤의 보급 전략이 디젤류의 혼합률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품질 기준의 강화가 우리는 디젤류의 혼합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07년에선 0.5%가 2013년도로 갔을 때는 5%까지 증가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어떤 기준적인 부분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혼합률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혼합률에 대한 관련된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동시에적으로 일어났을 때 2013년 벌써 우리가 2024년이니까 그 옛날에 관련된 이 계획대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됐겠죠. 그렇다면 바이오디젤의 연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은 어떤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유체유죠. 옥수수, 면화, 대두유, 유체유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식물성 기름이 디젤 엔진의 원료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은 수없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외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주가리 기름이라는 것은 점성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아말위의 경우에는 산화 안정성이 너무 낮아서 급속한 증합 반응이 일어나는 등 연료를 사용하기는 부적법한 기름을 조성을 가지고 있다. 유체유는 어때요? 유체유 여러분 되게 중요하더랬죠. 유체유는 어떻대요? 바이오디젤 연료용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가 디젤 연료 특성에 가장 가까운 기름 조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체유는 이제 4가지 형태로 디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순수한 유체유, 계일 표현 유체유, 유체유와 디젤과의 혼합유, 그리고 유체유와 메틸 에스테르라는 RME라고 부르는 것들, 유체유와 메틸 에스테르와 디젤과 혼합유 관련된 총 4가지로 우리는 바이오 디젤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성 기름이 바이오 디젤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들을 계속 그냥 크롭으로 따가지고요. 수확을 해요. 그죠? 스키즈 한다 그러죠. 우리 아까 제가 이거 그 추출한다 그랬죠. 추출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 오일을 만들면 케이크 이거 어떤 거야? 껍질. 아까 껍질도 사료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 사용을 해서 결국엔 필터링 어떻게 순수 표현 농도가 몇 퍼센트 나올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련된 오일들, 이 위에 프리트리티드 먼저 선 처리된 이 오일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믹싱을 시켜서 우리는 바이오 디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요? 에스테르화를 시킨다고요. 네. 이 과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큰 과정을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제가 갖다가 이제 책에 있는 거 인용을 넣은 거예요. 보시면 순수한 유체유는 어떠한 변형물 첨가제 없이도 굉장히 주입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 식물성의 기름 및 점성 및 고무화가 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연료 분사 장치에 연료가 분사되어질 때쯤에 큰 물방울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연료의 불연소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집어넣은 게 비하면 아웃에 대한 물질이 남을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물질들이 나오죠. 그게 어떤 건지만 잘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순수한 유체유가 연료로 사용이 될 때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장점이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유체유를 기존 디젤이랑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순수한 유체유가 연료로만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환경적인 장점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이 혼합유를 만들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거고 화석연료의 자급자족 국가의 경우에는 혼합유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 유체유는 메틸 에스테르로 변환이 돼가지고 지금은 디젤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유체유, 메틸 에스테르는 유럽 내 바이오 디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고 단독 또는 디젤과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까 앞에서 이 4가지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바이오 디젤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테르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에스테르는 식물성 기름이 디젤로 사용된 것으로 비롯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식물성 기름에는 주로 메탄올, 촉매제와 관련된 것들을 넣고 섞으면 에스테르와 글리세롤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나온 에스테르가 바로 바이오 디젤이 사용된다. 여러분 뭐뭐화라고 하면 뒤에 피케이션이라는 게 붙는데 이 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뭐뭐 붙는다는 건 여러분 모든 화학 시간에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바꾼다라는 개념인데 내가 에스테르화를 시켜서 에스테르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디젤이 이 프리트리티드 오일이라고 하는 유체유로 만든 이 오일이 바로 디젤로서 충분히 연료화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디젤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식물적인 부분 외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폐식용유로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1차 공정에서 봤을 때 어때요? 글리세린이 분리하고 2차 공정에 수세를 한 다음에 또 3차도 2차 수세, 바이오 디젤이 완성이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앞에 비하면 조금 간단해 보이는데 어떤 점 볼게요. 폐식용유용 바이오 디젤에 대한 연료인데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생성 단계는 수거, 전처리, 반응, 후처리, 폐수, 첨가제, 투입 단계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폐식용유를 수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이게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깨끗한 어떤 디젤에 대한 연료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냥 유체시유를 갖고 가서 쓰는 것보다 폐식용유를 갖고 와서 썼을 때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어떤 차이를 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얘네는 갖고 오면 어때요? 기존에 있었던 폐식용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폐식용유가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야 어떤 주된 중간중간의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디젤 요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거한 폐식용유에서는 수산나트륨을 첨가를 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생긴 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진공색들을 가열을 한다. 전구 처리 과정을 거친 폐식용유를 우리는 알칼리성 촉매를 넣고 온도를 60도씨로 잘 유지를 해서 섞어준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이 글리세린 생성이 되게 하고 입도차에 의해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후처리해서 바이오 디젤 남아있는 미량의 불순물로 물질체 제거를 하고 제조 과정에서 생긴 폐수를 배출하고 바이오 디젤 수분을 증발시켜 제거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네 가지의 단계, 수거, 전처리, 반응, 후처리.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폐수처리 단계 및 첨가제 투입 단계로 구분을 해서 충분히 바이오디젤 연료를 폐식용유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공정에 대한 설명을 말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바이오 에탄올.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80% 정도가 사용한다는 이 바이오 에탄올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올 것인지 1975년부터 우리는 세계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생산량 추이 변화를 갈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이 이때부터 각광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에탄올의 분야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차세대의 에너지를 각광받는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의 동맹에 합의하면서 각국의 바이오 연료 선점 경쟁이 목표가 될 조짐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이오 에탄올은 어디요? 미국과 브라질의 차세대 에너지를 각광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분명히 미국과 브라질만의 두 나라의 특징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에탄올 연구 및 기술 공유 투자 확대 등 양자협력 방안이 포함된 양의 각서를 교환해서 미국은 휘발유 소비를 줄어들고 바이오 연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밝혔어요. 그죠?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이 밝혔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충분히 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더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75년부터 2005년까지 관련된 세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 추이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기 앞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바이오 에탄올을 우리 2세대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지만 되게 기본적인 거죠. 예. 수소, 메탄올, 수소, 메탄, 에탄올이 나오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에탄올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